교과까지 평택대학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요, 이은영 교수님 많이 보셨죠? 경제 분야, 여태껏 여러분께서는 사회 분야를 배우셨고 SDG의 제도 분야를 들으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경제 분야 ESG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실 겁니다. 교수님에 대한 양력은 저희가 문자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은영 교수님 시간이 됐으니까 큰 박수로 함께 교육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 돼요? 그러니까 SDG의 5개 분야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경제 분야인데요. 전통적으로 보면 경제 활동이다 그러면 경제 활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활동의 유형, 그 중에서 생산과 소비 활동, 분배 활동이 있고, 그렇죠. 이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게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활동을 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소비 활동을 하는 사람과 조직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 경제 활동의 주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많은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이 예전에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 비싸면 됐거든요. 좋고 소유하면 됐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제품이라는 것이 그런 거 말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가치도 창출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과 제품의 생산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이 생산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비 활동을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의 부품과 그다음에 장소와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비 활동 또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나 유형의 재화든 서비스든 간의 생산 활동에 이렇게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 또 이 재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업체와 잘 이렇게 협력하고 호흡이 맞아야지만 좋은 생산물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소비 활동을 주로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비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생산 활동을 앞으로 많이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위한 생산 설비나 장비나 어떤 시스템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는 이 소비 활동뿐만이 아니라 생산 활동도 많이 잘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회의 구성일 수 있는 이 정부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생산 활동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서 공급받는 공공 서비스를 잘 생산해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예전에 맞는 원하는 공공 서비스였다면 지금과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공공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 그것에 대한 주체를 먼저 이해하시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활동, 분배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수업의 기본은 이 KSDG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경제활동과 관련되어서는요, 일터 일자리에서 어떤 거를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이 제공물들을 생산하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나 소외될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생산활동에 얼마나 잘 참여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의 일자리도 중요한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여성들의 일자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동에서 특히나 아까 이제 기업의 생산활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해서 이 재료들이나 부품들이 대기업에 공급됐을 때에 이제 대기업 역할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내가 제품을 비싸게 납품하고 싶은데 큰 기업들은 그렇게 받지 않고 뭐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좋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런 어떤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이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 ESG 경영 측면에서 보면 공급사슬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요성은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일들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지역 사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하고 함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인데요,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대가만큼 또 보상도 갖고 또 일과 가사가 균형을 맞추어서 여성들의 일에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 글로벌 사회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 이주민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권리를 잘 안전하게 가져가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이 청년들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청년들이 일을 갖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다 각자의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전부터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그 역량이 대단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 청년들도 이 기존에 계셨던 사회적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또 다른 역량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개발을 잘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한다든지 그것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역량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 무조건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더더욱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때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이라는 조직이 작년에 출범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사회적 경제연구원인데 ESG와 청년의 일자리, 그 다음에 이 조직 중에서 비영리 조직들, 사회적인 조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통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나 그 중심에 청년들을 두고 있어요.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인 어떤 그 비영리 조직에서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진입해서 성장해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원에서 좀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일터는 안전해야 한다. 그 다음에 편안하고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내 일터가 행복할 때에 이 조직의 성과도 부가치도 많이 좋은 부가치가 많이 창출이 되고 그런 것이죠. 사장님의 의자도 편안하고 좋고 비싸야 하지만 이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이 근로자들도 이 직원들도 좋은 편안한 의자에서 좋은 이 사무실 환경 공기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태백 없이 제조업 환경에서의 근로자들은
더더욱 좋은 환경과 안전한 일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경제활동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국가 정책 중에서요,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뭐 조금씩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나 어쨌든 바뀌어야 한다. 바뀌어야 하는 것이. 예전 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다.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일거리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활동에서 기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좀 넘어가시고요. 정부도 때로는 어떤 생산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할 때가 필요해요. 항상 이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것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행복하게 사회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정부가 주도하기도 하고 기업에서의 어떤 솔루션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사각지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조금 사고를 갖고 와서 혁신적인 사고를 할 때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 지난주에 제가 무안에서 목포에서 어디 섬으로 들어가는데 비금도인가요? 큰 섬이 있어요. 이 섬은 예전부터 햇빛이 좋아서 이 천일염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곳이거든요. 또 누군가가 시금치를 잘 갖고 와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좋은 시금치가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 섬인데 목포에서 배 타고 빨리 가면 50분, 그다음 좀 천천히 차 싣고 가고 그러면 한 2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과 관련된 것 중에서 특히나 에너지의 공급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자연 에너지를 중에서 이제 풍력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풍력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서 이쪽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게 비금도의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비금 주민 풍력 발전 회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에너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기업만 생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회사나 조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골에서 계속 그 소금 농사만 지셨던 분들이 그런 생산 활동을 기획하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그러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좋은 생산품이 만들어져서 사회에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은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혁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혁신적 사고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럴 때에 항상 통합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기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잘 할 수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떤 의사결정이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민간에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새로운 사업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합이라든지 비영리 조직들, 뭐 마을 조직들, 마을 공동체들 이런 데서 좋은 일들이 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이 좀 돼야 하고 이 사업이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지역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사고의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속 제가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다가 플러스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목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라든지 또는 반도체, 스마트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사업들로다가 만들어져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하는 기반들이 정부 주도적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선택시 주도적인 어떤 혁신적인 사업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지금은 생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가 생산만 하고 이 생산 이후에 소비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공 서비스를 미리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고 나중에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뭐 이런 게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가 한꺼번에 어느 지역에 한꺼번에 와서 도로 폐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의 그 기존에 뭔가를 갖다가 그걸 대비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저 옷을 만들고 그 겨울에 소비하는 개념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봐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생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공공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예를 들면 그 리빙랩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리빙랩. 그러니까 생생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삶의 현장이 사실은 연구소이고 실험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어떤 뭐 대학에서 연구소를 갖고 뭐 연구기관에서 연구소를 갖고 사회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실험이 되고 연구가 되고 그때 솔루션이 제공이 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기업에서의 제품만이 아니라 특히나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의 리빙랩 이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올라타서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는 것이고 또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좋은 구성원들이 올라탈 수 있어서 좋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당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학원 개념이 아니라 뭐죠? 네? 학원이 아니라 뭐죠? 교습소 같은 것들 아니면 과외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원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회가 한 직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에 소속돼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프리랜서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실업에 대한 아니면 어떤 재난에 대한 이런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회 구성원이나 조직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달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만약에 배달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위험한 환경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일하신 만큼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으로 그냥 상담만 하고 아니면 교육만 하고 끊어지 이랬는데요. 지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단계별로다가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교육, 기술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갖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일을 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품들도 좋다면 구매까지도 해줄 수 있는 공공에서도 이렇게 조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생태계를 조성하시는 것이 지금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취업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생태계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평택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고 그것을 청년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고민도 해보고 상담도 한번 해보고 잘할 수 있겠다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면 그게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교육도 들어가고 교육이 들어가서 그 일터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도와주고 마지막에 구매까지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평택은 다 잘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이것을 재래시장 활성화까지도 연결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재래시장에 점포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갔을 때 청년들이 더 힘들어지는 어떤 사업장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라든지 그들의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교육시키고 사업 설계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홍보까지도 해서 그쪽이 좋아질 수 있는 그 마을이 되고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어떤 사업하는 재래시장 수업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산물 중에서 눈에 보이는 제품들이나 솔루션들이 한 30%인데 이것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제품을 포함해서 이 솔루션들은 거의 이제 한 80%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 사업이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제품들, 솔루션들,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품이나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제품과 생산물, 이것이 사회에 제공되는 제공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공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조업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서비스업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지 이 제조업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조업 현상을 제조업을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들어 가야지만 경쟁력을 갖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는 눈에 보이는 자동차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 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바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10만 벌의 바지를 그 사이즈별로 한꺼번에 쫙 만들어내요. 빠르게. 근데 지금은 어때야 되냐면 10만 벌의 바지가 다 다르게 자동화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빠르게 각각의 사이즈가 사람 한 사람의 이용자에 맞게끔 쫙 생산돼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한테 조금 안 맞아도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체형이 다 완벽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배가 나오고 다리가 좀 짧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이 옷을 입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맞춤식의 제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맞추어서 정확한 솔루션이 제공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 유형의 재화 눈에 보이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는 고객화 쪽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옛날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지만 경쟁력을 가져가는데 지금은 돈이 안 들어가는 고객과 개별화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은 빅데이터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러면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고 결국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경쟁력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일자리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결국은 교육과 맞물려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넘어가시고 이제 이 정규직화 가야 하는 것이고 일한 만큼 다른 사람들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디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가서 이제 선정을 하는 사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이 화장품 껍데기를 패키지를 화장품의 포장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조업이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성들이 많은데 그 일터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원들이 제가 그때 진단 갔을 때에 전체 직원들이 정규직화 됐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정규직화 됐고 그 다음에 이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육아하고 교육하고 하는 시설을 회사 내에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큰 공공기관도 아닌데도 이렇게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잘 갖추고 있고 김장도 중요하잖아요. 김장도 중요한데 그냥 김장 지원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절임 배추와 양념과 다 이렇게 해서 입맛대로 김치를 담글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가 그래도 혁신을 가져가고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은 이 면담을 하는 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참 젊은 사람인데 이 본인은 군대 가기 전에 이 물류센터 그래서 이렇게 물건 날리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 개진을 하고 그러면 일터에서 그거를 받아주고 같이 이것을 거기에 녹여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재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열심히 하고 군생활하면서 성장을 해서 대학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일터에서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 중심적으로 가는 일들을 계속 고민을 하니까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직장을 잘 만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분은 여성분을 인터뷰하는데 꼭 이 조직에 우리 아들을 입사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규직화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동화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화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자동화 가져가고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어 이렇게. 일부는 자동화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중에서 라벨을 만드는 거를 다른 회사에 맡겼다면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다시 이제 하는 일자리를 또 창출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채용과 관련된 쪽을 좀 이제 많이 다니거든요. 특히나 공공기관의 채용을 이제 많이 가는데 여러 일자리들의 채용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 공공기관에 조리사가 있고요, 조리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조리사가 있고 조리원이 있고 그래요. 근데 조리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도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계약직으로 계속해서 오랜 동안 하시는데 이 조리원은 정규직화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하고 하거든요. 결국은 조리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일터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접을 보기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조직에서 사실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좋은 식당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 식당에서 잘 먹고 그 다음에 교직원들도 우리 직장에서 나오는 좋은 이 음식들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용하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속해서 일하는 직장에서 점심 식사가 가격에 비해서 형편없이 나온달까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조직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도 그렇고 우리 대학도 그렇고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좋은 일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계속 어쨌든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있는지는 잘 파악을 해봐야 돼. 그런데 보니까 특히나 그 환경에서 조리원들이 자주 가져가는 암들이 어떤 암들이 자꾸 발생이 된다.
그게 이 조리가 크잖아요. 여기 계속 힘을 계속 맞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본인 부인이 와이프가 이제 그쪽에 일을 계속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조리원들의 그 사업 현장에서 그 일이 이제 나온다. 이제 이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같이 하셔서 이 조리하는 공간에서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급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공정성 있게 가야 하긴 하지만 안전한 일터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식당 조직에서 식당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 아까 이제 여러분들 그냥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어때야 하는가?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품 자체가 좋아야 해요. 제품 자체가 근데 제품을 옛날에 막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그 제품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구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를 잘못 샀다거나 재료가 좀 안 좋은 재료들이 조금 간과했는데 들어갔다거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문을 닫을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대기업의 완성품들이 좋은 제품으로 나오려면 좋은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ESG에서 여러분들 지속가능한 조직, 특히나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다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나 대기업들이 큰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 대기업들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좋은 재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서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고 생산물을 제공할 때 좋은 제품을 제공할 때에 큰 기업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누가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대기업 역할을 하셔야 해요. 대기업의 소셜 영역에서 또는 뭐 이런 어떤 제품의 생산의 경쟁력 측면에서 본인들의 경쟁력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과 잘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 많은 대기업들 중에서 그 역량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몇몇 회사들 그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서 쓰는 분들만 조금 하시고 형식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이런 일들을 좀 함께 만들어가서 이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기업의 역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국은 자금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은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큰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제품 자체가 뭐 생산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판매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 공급처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자금을 투여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은 이 중소기업에 특히나 많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들도 이제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긴 하지만 조금 더 부가치를 창출하고 지금 사회에 맞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해보겠다라는 문제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융정책도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 그냥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소상공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영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가게들을 가면 너무 안타깝다. 좀 잘 못하고 하는 거 있으면 좀 도와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좋은데 잘 되는 데와 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학교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가 조금 아쉽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죠. 제품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동네 슈퍼에 가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동네 슈퍼에서 옛날 얘기예요. 동네 슈퍼에서 돈을 어떻게 먹는다. 그렇죠? 근데 동네 슈퍼가 제품을 잘 몰라요. 동네 슈퍼 하시는 사장한테 가서 뭐 파세요? 제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다 팔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팔죠. 라면도 팔고 과자도 팔고 이렇게 하죠. 아이스크림도 팔고 신라면이 있어요. 신라면을 팔아요. 근데 신라면은 슈퍼의 제품이 아니에요.
쓴다면은 농심의 제품이에요. 이 슈퍼의 제품이라면 본인들이 품질 관리가 가능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신라면의 품질 관리를 슈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제품은 본인들의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모르니까 품질 관리를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제품이, 내가 만드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만드는 제품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지원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원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홍보해서 판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판매도요, 요즘에는 다 영상이고 비디오고 미디어예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에 동참하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유통 시스템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고 아무리 친절해도 판매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할 것이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 재래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주차 공간이나 뭐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토목시장이 얼마만큼 판매가 잘 되는지, 좋은 제품을 얼마나 유통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토목시장에 앱 있나요? 예를 들면, 그래서 토목시장 자체에서 제품 유형별로 좀 나와서 우리가 꼭 맨날 쿠팡만 사는 게 아니라 토목시장 앱에 들어가서 좀 제품 유형별로 좀 나오고, 오늘 이번에 좋은 제품을 얼마나 고객들을 위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지, 어디에서 공급이 되어서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소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약속이라든지 뭐 어떤 그 거래의 대가 지불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죠, 우리 그 결제 시스템도 좀 갖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보를 갖고 아는 사람은 나쁜 짓을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쫓아간다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해서 또 환불하고 교환하고 막 이런 거 말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거. 그래서 이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물건을 전달받을 수 있는 장소,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매한 제품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상공인들, 특히나 이 예전부터 계속 힘들어했었던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조금 역량이 부족하신 분들, 소통이 좀 부족하신 분들, 함께 살아야 하니까 이런 분들 좀 찾아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고요. 그 뭐 전통시장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한 중개와 전자이 바로바로, 뭐 쉽게 생각하면 이 홈쇼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바로바로 판매가 되고 소통되고, 소통과 전자상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V는 비디오, 미디어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나 막 이런 데는 저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하시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역량이 너무 부족해. 근데 아이디어는 좋아. 그러면 여기에 청년들이 좀 붙어서 생생하게, 방송 한번 출연하게 되면 준비를 하신다니까. 그래도 가게를 깨끗하게, 그래도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제공하는지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점검 나가면 지속적으로 하신다니까. 사회 문제 중에서 뭐 지금 뭐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출산과 출생의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 사회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균형도 안 맞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인구 소멸을 없애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원인, 이걸 중심으로 두고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이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부동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위험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평등 중에서도 여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청년을 고민하는 이유, 여성을 고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성을 고민할 때 특히나 일과 가사의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결혼해서 아이 키우는데 힘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지금 많은 제도들이 보완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일터에서 특히나 이 공정하게도 있지만 이 가사와 이 노동을 일터를 균형을 맞추는 일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아마 이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교육하는 동안에 내 직장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작은 기업에서는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이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단기간에 쉴 수밖에 없을 때 보충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양원에서 영양사나 조리사를 하게 되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함께 일하는 일 같은 경우 빠질 수가 없어요. 집에 아파도 식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질 수가 없어. 이게 빠져버리면 급식 자체가 안 돼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이 보충 인력들을 좀 이렇게 많이 갖고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과 가사를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사례나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몇 시죠?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7시 40분. 예. 저 넘어가시고요.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던 이주 노동자들, 이제 그 무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역할들을 하고 사회적인 일들을 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설 현장에서 보면 건설 현장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잘 안 한대요.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 올 때 다음 달 자동차 안 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내리기도 하지만 이거를 메꾸는 분들이 정말로 책임감 있게 메꾸는가 이런 것들이 볼 때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제대로 안 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메꾸는 게 나아 오히려. 그 다음날 비우면 더 많이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이 문화에서 어떻게 역할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 그냥 임시로 다 와서 돈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학교도 다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지역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대학도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다니게 해야 하는 것이고 대학에서 너는 이제 외국이니까 빨리 공부 빨리 가 비자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동네의 산업을 그게 뭐 농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농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가족을 꾸릴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곳이 이제 내가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역할 행동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주민들 중에서 노동자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대학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업 현장들 다 경험하고 기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집도 마련해주고 비자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없다. 그 역할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역량, 시간, 그다음에 부족한 일자리 이것이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인들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들이 잠시 잠깐 알바하거나 딱 뭐 해가지고
약간의 목돈을 만들고 연합을 해가지고 코인에 들어가서 갑자기 20억, 30억을 벌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좋은 차를 뽑고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성범죄 중에서도 아니면 마약이 됐든 성이 됐든 간에 이 옛날에는 그냥 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었던 이런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비밀스럽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엠번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도시로 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칸 있잖아요. 우리 경제 분야가 두 번째,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까지 두 번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일터와 관련된 여기 혁신 기반 요소 이 중에서 11번 목표가 이제 도시와 관련된 얘기들이고 이 도시는 뭐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 경제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터 여기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요. 교통입니다. 일단은 인프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교통. 근데도 이 수업 시간, 이 강의 시간에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참 끊임없이 평택이 만들어줘서 고민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 얘기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도시가 급성장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터로 움직이게 되고 뭐 일을 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하려면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사람들도 통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일을 삶을 연결시키는 교통은 기본 인프라예요. 그래서 도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교통에 좀 집중하셔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 자가용도 타시지만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도 전철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보시고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인 교통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 환경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분담이라고 했잖아요. 분담. 이 교통수단들 중에서 이렇게 골고루 분담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분담들이 대중교통이 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소형차보다 불편하더라, 위험하더라, 그 다음에 요거도 먹더라 이러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교통수단 자체가 버스를 딱 탔는데 좋아야 해요. 자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높아. 세상에 이런 버스가 있어요. 이게 앞에 올라가는데 계단 2계단이다 뭐 이 정도잖아요. 이거 어른들 다리 아프신 분들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예전에 버스 구조하고 지금의 버스 구조하고 또 지금의 버스들도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의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 대중교통 수단 그래서 전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버스도 좀 이해를 해보시고 이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사람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승객뿐만이 아니라 기사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얘가 다니는 찻길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만 찻길만 있으면 안 돼요. 찻길과 인도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에요. 찻길과 인도에 이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 안 돼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반들이 각각의 이 사람들도 그렇고 수단 자체도 그렇고 기반 시설도 그렇고 이게 골고루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평택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가면 시골에 가면 진짜 이 눈비 맞고 아니면 언제 차가 올지도 모르고 차 자체도 없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평택대학교 앞에 가면 여름에는 에어컨 있고 겨울에는 의자 따뜻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버스 정보는 그래도 정확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속협 앞에 우리 제가 이제 사무실 갔다가 지속협 앞에서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하는데 계속 20분 있다 보니까 안 오고 40분 있다 안 오고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쪽 지속협 우리 동네 그쪽에 버스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 다음에 마을 버스가 너무 위험하고 좀 위생적이지 못하고 소리가 막 장난 아니에요. 여름에 이러다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평택역이나 이렇게 보면 멈추는 버스들은 다 마을 버스들인 거야. 그만큼 왜 곳곳에 좀 좋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이 마을 버스들이 구석구석을 이동하는
것들인데 이 자체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기사님들이 친절하지 않고 왜 그럴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도시계획이야 뭐 쉽지 않은 문제다. 도시계획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거는 여러 의견들이 쉽지 않은 문제다. 틀림없는 것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유산의 문제예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유구형의 재산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지역에 대해 어떤 자긍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관광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것이죠. 그런데 이 평택항 쪽에 제가 가보면 너무너무 어쩔 때는 안타까운 게 거기 우리의 소리터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유산일 수 있는데 너무 건물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외진 것 같고 좀 이렇게 좋은 볼거리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제가 그게 안 될 때만 가서 그런지 조금 아쉬움이 좀 계속 남더라고요. 우리의 좋은 유산일 수 있는데 우리 해양 생태계도 있고 정말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조금만 더 잘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예전 것들 자꾸 보호하고 보존. 그 유산은 보존하는 거잖아요. 보존하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단계별로다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입니다, 여러분. 안전. 그러니까 산업재해도 있지만 자연재해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좀 왜 그러냐면 이게 글로벌하게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것을 예방하고 적응하고 대응하고 회복하는 것은 기초예요. 기초 결국은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평택 우리 시민들을 국가에서 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방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비 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적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면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질병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느 지역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 이 안전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게 막 해보려고 하더라도 한 방에 끝나는 수가 생겨요, 진짜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양평 이런 곳에서 이제 사건 하나 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경제건 사회건 뭐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재난으로부터 어떻게 예방하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환경이 도시의 환경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온실가스도 그렇고 우리는 평택은 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원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산업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 자체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흡입은 자연이에요, 자연. 그 중에서도 녹지입니다. 공원인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항상 제일 행복하고 좋은 도시는 공원 도시예요. 공원 도시. 그래서 우리가 없더라도 계속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계속 이 녹지를 계속 공공의 녹지를 만들어 나가고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보시는데 우리가 이게 좀 역사적인 배경으로 서부, 북부, 남부 그런데 남부를 꼭 평택이라 그러고요. 저쪽을 성탄이라 그러고 저쪽을 안중이라 그러고 여기 거기도 다 평택인데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살다 거기 가서 일하고 거기서 살면서 여기에서 일하러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갑자기 이 국제 신도시라고 고덕이라는 동네가 이 힘든 동네 안에 중간에 딱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동네라고 해서 왔는데 출퇴근 자체가 힘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그래도 조금 외곽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나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송탄 쪽, 이쪽 남부 쪽보다는 저쪽 서부 지역 쪽이 많이 우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쪽의 교통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예를 들면 뭐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가 몇십 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훨씬 더 심한데 어디에 태평 아파트. 제가 보기에는 유턴하는 차만 안 만들어도 막아도 돼. 양차선은. 근데 5시부터 7시까지 유턴하는 차를 못 받고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시장님 아니면 도로과 선생님들 그 시간에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한 번만 이용해 보십시오. 특히나 더울 때 얼마나 버스 안에 사람이 많고 얼마 안 되는 그 구간에서 얼마나 서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젊은 사람들보다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다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통의 문제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육교가 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육교가 그냥 도로를 건너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더 안전하게 가라는 것인데 어른들이 이 육교 계단을 거쳐서 위로 다 가면 다리 한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육교에는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는 됐어.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전하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고 더럽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교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 네? 차도 옆에 인도가 있어야 인도로 가서 육교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근데 육교는 있는데 육교 옆에 길이 없어요. 풀뿐이 없고. 이 육교가 왜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육교와 인도. 그 다음에 이 자전거도로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 도로인지 여기에 필요한 도로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쓸데없이 더 만들어서 위험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나 SDG의 소액의 모두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교통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그래서 멀리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하면 이렇게 특별하게 주문해서 갔다 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저런 되잖아요. 아프시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해서 콜하면 오시는 것처럼 이 특별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것들도 좀 만들고 그쪽에 요구가 있으면 비용이 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외곽 지역이나 이쪽은 좀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드리고 교통은 특히나 녹색 교통으로 이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교통 수단에 대한 문제, 여객 시설 아까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대한 문제들도 접근해 보시고 그런 거 아시죠? 저상 버스의 개념은 아시죠? 저상 버스. 계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낮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손잡이는 원래는 옆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어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수직적 손잡이가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일찍부터 이제 나온 개념이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다 높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서 어떤 것들은 좀 길게 내려오고 어떤 것들은 좀 짧게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봉을 잡을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차 버스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친환경적인 차이고 그 다음에 이 불편하면 안 되고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릴 사람이 없고 탈 사람이 없으면 승강장을 그냥 지나쳐 가야 하는가? 기사님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정류장 옆에서 있었는데 30분마다 오는 차거든요. 잠깐 있다가 수겠지라고 생각해서 나갔더니 확 가버리시는 거예요. 탈 사람이 없다, 내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가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보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쭉 보시고요. 도시계획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유사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무형의 유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이 틀림없이 경제가 참 우리 동네 좋은 게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예전에 중천에서 이제인가 사회적 경제에서 우리가 사업자를 하는데 좀 이렇게 한옥으로다가 이렇게 숙소도 만들고 그 미국 위주와 관련돼서 외국인 좀 오시면 좋은 한국 문화와 평택의 문화와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이 소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좀 친구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데려갈 곳이 있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이 우리의 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관리하고 좀 하면 우리의 자산으로서의 관광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은 특히나 안전은 스마트 시스템, 리빙넷 이런 거 무조건 연결을 시켜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물이 넘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CC 카메라 뭐 이런 기본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 지금은 안 된다라고 여기 넘치고 있다라고 바로바로 그쪽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의료의 문제이든 아니면 주차의 문제이든 환경에 대한 문제이든 간에 이 리빙랩이나 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단에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연구비들이 지원이 돼서 이 정부와 지자체와 대학과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천 앞에 인천 프롬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인천 참 좋다. 몇백억이 투자가 돼서 지금 연구개발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인천에 들어오게 되면 참 안전하기도 하고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제를 하나 드리자면 리빙랩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리빙랩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국내외에 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됐든 자연재해 문제가 됐든 교통의 문제가 됐든 관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북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옥으로다가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주차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장사하는 분들과 이 방문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관광객들이 잘 좋은 데를 찾아서 가고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데 가면 나무가 너무 많고요. 부럽습니다. 옆에 너무 나무가 없고 숲이 없고 너무 산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을 보호하고 이렇게 나무 심기도 하고 공원 가꾸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자연 생태계를 좀 만들고 깨끗한 공간, 깨끗한 물, 깨끗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고 나무를 심는 것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적극적으로 나무 심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좋은 사람들이 즐겁게 나무 심기를 해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든 위에 뭐 녹지 공간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생활 쓰레기든 뭐 폐기물이든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잘하고 계시죠? 시험 문제를 공조직에 필기 문제를 냈는데 미세먼지의 농도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들
이런 것들 좀 상식적으로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야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 특히나 뭐 곳곳에 1년 평균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동네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성도 마찬가지고 평택도 마찬가지고 안산도 그렇고 요 미세먼지가 많은 곳들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막 1, 2등씩 했었죠, 저는.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정도로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 경제 활동 그러면 생산, 소비, 그다음에 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제품이라는 것들은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도 있고요, 공공 서비스에서 만드는 공공 서비스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에 많은 제품들을 구매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들은 특히나 많은 제품들을 소비해서 재료 삼아서 원재료 삼아서 또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예전에 이 생산활동, 경제활동이 이 기업에만 많이 초점을 좀 맞춰서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은 정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기업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정부와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제안해서 이제는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는데 사립 유치원에 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공에 보내려니까 줄 서라. 너는 너까지는 그래도 사니까 못 봐준다.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각지대가 사실은 조합으로서 공동체로서 그들의 일터를 만들어주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걸 만들 때 정부가 딱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정부와 기업이 대학이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어떤 사고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강의는 마치시고요, 토론 2차실 토론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작을 할까요? 네. 사실 오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얼마나 많이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 평택은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대학이 평택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대학 확산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좀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더뎌요. 아시죠? 여러 가지 인구 소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는데 경상북도도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진행하는 데가 21개 시군구 중에서 6개 정도 시군구로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확산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 뭐냐면 평택의 어떤 성공의 신화들, 역할들이 그런 공공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자가 있어요. 근데 평택이 역시 인증 관련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평택 지속가능발전대학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 주제가 좀 어려웠어요. 경제 분야와 관련한 SDG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강의할 수 있는 연구자들 각자 활동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시고 부담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잘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제 분야는 너무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 형태로 해서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한편 이것을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시켜서
이은명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이야기들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오늘 그 SDG 강의와 관련해서 경제 파트는 사회, 경제, 환경이 분리되어 있다, 아니면 연결되어 있다. 예, 연결되어 있다.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의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태풍이 많이 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작년에 태풍 때문에 발생한 대한민국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7, 8월 달에 발생한 손실 비용.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아까 이제 강의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1조 2,588억이 태풍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거야. 아마 복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일자리 하니까 더 많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더위 있잖아요. 더위 피해, 온열 피해라고 하는데 온열 환자가 작년에 몇 명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2,818명이 발생해요. 이걸 또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대단히 큰 비용인 거죠. 의료비 부담인 거죠. 결국은 이 기후 문제가 환경과 경제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사회, 경제, 환경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관리틀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이 SDG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에요. 경제 성장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있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늘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SED, ESG를 공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 근로자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은 좀 주인은 아니어도 제대로 대접받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SDG나 ESG 경영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 배제된 민주주의, 그리고 일정한 특정한 권력들, 기업들만이 누리는 그런 경제 성장이 아니라 포용적 경제 성장이죠. 환경을 고려하는 경제 성장, 소외된 사람들을 고려하는 경제 성장, 소외된 지역을 고려하는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를 포용적 경제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올해 이제 2024년이에요. 근데 SDG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2030년까지.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도 말씀하시길 아마도 올해 이제 보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유엔 보고서 나왔는데 SDG 169개 세부 목표에서 단 16%만 달성됐다고 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보고서 나온 날짜에서는 16%였는데 7월 15일 유엔 지도가능 발전 고위급 회담 중에서 장관급 회담이 있어요. 여기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 7월 15일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로는 17%만 달성됐다라는 거예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시아태평양 그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의 SDG는 2065년이 돼서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5명의 부자는 작년까지 부를 2배 늘렸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라는 이제 통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UN SDG가 당면한 또 ESG 경영이 당면한 주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을 좀 오늘 짚어주셨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 SDG나 ESG를 하는 이유는 그냥 유엔이 하니까 뭐 이론적으로 뭐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청남에 다녔을 때 1년에 2,000명 정도가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한국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중대재해도 아시죠? 그게 생기고 나서 작년에 가장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500명대였어요. 그런데 올해 더 늘었어요. 올해는 1사분기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1월달부터 3월까지 2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얘기 안 하지만 얼마 전에 화성에서도 사람 죽었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죽을까요? 어떤 업종이? 건설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제조. 그 다음에 운수, 창고업이라고 하더라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이 죽을까요? 50인 이상 사업장이 많이 죽을까요? 미만 사업장이 많이 죽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도 격차가 있는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차이가 있고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이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SDG는 선봉선전이 아니며 또 잘못했다 비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날 배워준 첫날 백캐스팅 미래 사회를 역산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기반의 거버넌스 그다음에 주요한 세부 목표와 지표를 가지고 우리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도시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시간만 있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비도 오고 눈물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비 오면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부분들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삶이 이루어지는 안심 생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SDG 중요하게 경제와 관련된 목표 몇 번 목표였죠? 8번. 8번 목표 뭐죠? 양질의 7번 목표는 봐야 돼요. 청정 에너지. 두 번째 8번 목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에요. 또 세 번째 뭐죠? 9번 목표. 산업 혁신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10번 목표가 불평등 해소,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안심 생태 도시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녹색 교통의 기여사고 시민 참여, 도시계획, 그다음에 세계유산, 등재와 보전, 효용적인 안전관리, 또 중요한 건 재난관리, 회복력 문제. 요즘에 SDG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영어로 리질리언스예요. 이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가 불평등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격차의 문제와 동시에 회복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유형 사회라고 하죠. 현대 사회가 어쩌면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과학 기술이라든지 우리 문명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회복력을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 그다음에 미세먼지, 여러 가지 환경, 폐기물 문제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도시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에 대한 문제까지 이야기하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들은 되게 방대한 주제고 논쟁을 또 해야 될 주제도 많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리빙랩 얘기했잖아요. SDG 리빙랩, 도시 리빙랩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오랫동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논쟁적인 것보다는 좀 앞으로 과제이니까 공부할 과제인 거니까 질문을 하시더라도 조금은 이제 함께 우리가 풀 수 있는 것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가 좀 제한을 줄게요. 그래서 8시 반인데 지금
여러 분들이 다 약속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8시 40분까지 10분 정도 한번 시간을 드려도 되겠죠? 네, 그 정도에서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상당히 또 회장님께서 많은 지혜 경험이 있으셔서 회장님의 말씀을 마무리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시죠. 요거 마이크는 하나 좀 프로그램. 네, 다양한 경제 관련해서 다양한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오늘 이제 뭐 노동 정책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주제로 하는 내용들은 주로 시민 중심이거나 우리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청년과 중장년이 이렇게 함께 계층이 이렇게 잘 반영이 되는 지역 고용의 형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도 이렇게 지역 고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SDGs 차원에서 좀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좀 잘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평택 시의 차원에서는 협치 쪽의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를 갖다가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그냥 사업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고민해서 제안하는 분들이 좀 이 실행에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다가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역의 그 주민잔치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안들을 좀 하시는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은 여러분들 그 고딩오빠 이런 프로그램 아세요? 고딩오빠. 그래서 출생률과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좀 잘 건강하게 태어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부모가 엄마가 건강하게 아이를 10달 동안 잘 데리고 있다가 이제 출생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너무 어려운 친구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거나 청소년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쪽에 돌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외로 임신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 TV에도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막 거래가 된다든가 막,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평생을 노예로 살아나가는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돌봄 사업도 하고 임산부들을 좀 잘 이렇게 건강하게 사회가 좀 만들어줘서 출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것이 일자리도 좀 만드는 이런 어떤 사업의 형태들, 뭐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비금 뭐 이런 사업처럼 큰 것들도 지금 민간의 어떤 사업으로서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고민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나 아니면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인구 소멸 지역에 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죠. 예, 이호 교수님 이제 빨리 강의를 하셔서 좋은 거를 이렇게 빨리 강의를 하시라길래 토론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질문보다는 그냥 제가 직접 겪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리빙 랩 쪽으로 좀 저는 서평택에 있거든요. 저는 오성면 양교리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교통 말씀하실 때 제가 막 웃었던 게 거의 버스가 안 와요. 아니 버스가 그리고
그 오송면 양조리에서 제일 번화가가 안중입니다. 안중.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안중역에 갔을 때만 해도 무슨 직할시 뭐 인천 가는 버스, 수원 가는 버스 있었는데 지금 안중역에 안중 터미널에 딱 두 개 있습니다. 인천 가는 거하고 평택역 가는 거. 그리고 그거 타시는 분들도 다 노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타시니까 돈 안 내시니까는 돈이 없어서 운수회사가 망한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 이장님이 지금 이 노인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대동제안을 맨날 말씀하시는 게 안중에 목욕탕 가고 싶다. 근데 갈 버스가 없어요. 그렇다고 노인분들 운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장님이 맨날 하시는 게 그 사우나 가는 겁니다. 그 사우나 주인분들은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버스를 없앴다. 왜냐면 거기 가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인데 노인분들이 못 가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어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그 교통 네트워크하고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인데 근데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노인분들이 사실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젊은 분들이 안 가요.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서울을 가죠. 차라리 거기 가는 거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중장년층 가족들이 가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이제 스마트팜을 하거든요.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동으로 하는데 맨날 스마트팜을 하는 뭐 IoT 해라 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라 근데 저희 농장에 인터넷이 안 들어와요. 농장에 인터넷이 안 들어요. 저희 농장이 또 그렇다고 뭐 산골짜기 오봉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2차선 도로에서 한 500m 돼 있고 근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인터넷에 노래요. 기지국 설치하래요. 700만 원을 내고 그럼 제가 700만 원을 내고 IoT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서평택 쪽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취약한 게 교통이고 또 하나는 교통이 아니라 디지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면 제일 인기 있는 그 과목이 인터넷 수업이거든요. 뭐 이거 농민들도 다 뭐 디지털로 해가지고 뭐 이커머스 해야 된다. 이거 작은 걸로 이커머스 안 돼요. 안 보여요. 저도 50인데 그 노안이 와서 이거 안 보여요. 컴퓨터로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다 700만 원씩 놓고 그거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여기 비전동 사시는데 가끔 가다가 여기 비전동 오면 와 이게 같은 평택인가 여기는 막 그냥 버스도 다니고 빨리 이렇게 되는데 서평택은 뭐 맨날 무슨 뭐 쓰레기 처리장이랑 무슨 뭐 시멘트 공장만 계속 갖다 놓고 그리고는 여기는 배달이밖에 숲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여기는 숲이 나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무는 서평택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균형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지 그냥 제가 진짜 이거는 뭐 질문을 드리거나 이렇게 뭐 여기 뭐 시 관계자분들한테 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여러분들 서평택에 사시는 분들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정말 진짜 아오지입니다. 아오지. 아니 교통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으면서 막 디지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거기 뭐 멋있는 분을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버스는 없고 전산 통신은 없어서 멋있는 분을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멋있는 분 계시대요, 선생님. 저 아까 그 태평 아파트 말씀하셨어요. 너무 공감합니다. 거기가 그 서평택이랑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24시간 차가 막혀요. 거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차원에서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민과 간이 그다음에 이렇게 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내요.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발전이든 에너지든 간에 관광 사업이든 마을에 어떤 유산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이든 간에 이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이 갈등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 갈등 조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발전의 문제고 관광의 문제고 지역의 어떤 발전에 대한 문제, 교통 사업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우리 선생님 아까 우리 민간의 사업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 좀 완성이 됐든 평택이 됐든 좋은 사업, 교육 사업이든 관광 사업이든 뭐 식음료 사업이든 다 가능하거든요.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건 좀 더 세부해서 나중에 뭐 졸업할 때나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려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경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그랬다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비정규직, 여성, 뭐 이주노동자, 교통, 환경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그 내용 정말 공감이 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나서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까라는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에 있어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뭐좀 매람된 말씀이지만은 돈이 돼야 됩니다. 이윤이 창출 안 되고는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지역의 문제, 마을의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자. 사회적 경제, 뭐 마을 기업, 뭐 자활 기업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만 사실 그 부분들이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든요. 근데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 또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아무리 좋아도 지속 가능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위에 말씀하신 그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부분들하고 또 상충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요.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풀어갈까? 사실 생각만 많고 해결책이 잘 안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혹시 뭐 교수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경영, 경제, 효율성 이런 거 사업, 돈 되는 거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일하고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마케팅하는 게 제 원래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사회 일을 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제3의 섹터 안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왜 지속 가능하지 못한가?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돈이 된다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사업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좋은 일로만 봉사활동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비즈니스 마인드는 일단은 목표 체계가 서야 합니다.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비전, 모습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전략 중에 핵심은 뭐냐면 타겟을, 수요자를 정확하게 잡아야지만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야지만 그 솔루션에 대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커뮤니티에서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예전의 선진국들에서 특히나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티에서 비즈니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계속 아쉬운 게 좀 사업들을 제대로 컨설팅을 해드렸으면 좋겠고 그냥 막연한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운영 그리고 고객이 무엇이고 이 어떤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융합해서 협업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공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에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이런 데 가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반일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다 심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좀 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디 저기 지금 하시는 농산업에 제가 가서 컨설팅 한번 해도 괜찮겠습니다. 아니 제 선생님 말고 저도 경영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겸사겸사.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컨설팅 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한 아무리 사회적 경제다. 근데 교수님 지금 사실상 저희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계속 접근을 하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하든지 누구는 다 돈 벌고 누구는 다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가자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네. 근데 그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품이 아니라 제공을 하게 되고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가 사용자나 소비자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들이나 수요자들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세그멘테이션하고 그렇죠. 그들에 맞는 적합한 제공물들,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 보편적인 것만 해서 사실은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쪽에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좀 말씀. 저만 혼자 얘기해요. 책임을 가지시죠. 네, 뭐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저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때 영국의 토머스 테네스라고 하죠. 저 전환마을 사례들을 어떻게 한국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강한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강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전면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거. 지금 뭐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뭐 동의하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피부를 하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일정한 지속성을 담보할 때 있어서 재원이라든지 제도가 주는 효과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한 단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동체에서 어떤 과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논쟁도 해볼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감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쪽에 한 분만 간단하게 준영이 네, 있으신가요? 네. 알아듣고요. 네, 일단 지금 그러면요. 얘기들은 사실 오늘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저는 상당히 이제 좀 지난번에도 수업하면서 느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양해요. 경험, 그다음에 직업들, 그다음에 관계망들, 지향과 이런 것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 아침에 이걸 내용을 다 채울 수도 없다고 보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동의도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기초 과정으로서 고민을 하시면서 조금 더 신화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또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다 토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두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회장님 이야기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걸로 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 때 뵀던 분들은 두 번째 뵈는 거고 오늘 처음 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영역인 번영이라고 얘기하는 경제 영역은 굉장히 더 심플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내에 사회위원회, 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분들이 경제위원회는 거의 안 오시려고. 뭐냐면 경제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불명하고 경제위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판단하세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 실생활하고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우리 지속협회 위원이 되시거나 또는 연관 가져서 이제 연구해서 일을 하실 때 경제 영역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째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왜 쌍용차의 문제를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쌍용차의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자거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시민들이나 토목시장의 상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미국 기지 이전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왜 미국 기지랑 연계된 우리 평택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왜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삼성의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지만 삼성의 명과 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균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제들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우리 지속협에서 아까 우리 이창원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옳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평택이 2030년에 2040년에 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속협이 외형적으로는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회장 중에 경제영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공회의소 그 회장님이 우리 공동회장으로다가 돼 있고 또 제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 그 민간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구조들을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성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제 영역에 대한 그 목표를 설정하는 토론회 하는 데 갔었는데 똑같았어요. 안성에서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안성에서는 경제 영역에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정책 과제를 우리가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 주셨던 것처럼 워낙 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 특히 저는 어떻게 보면 9번, 10번에 목표에 있는 불평등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제 영역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되게 되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나면은 좀 관심 갖고 우리 경제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할 예정이었던 평택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표에 대한 토론을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서 8월 말쯤 할 예정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계획이 잡히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좀 지표 개발을 해야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향점이나 그 목표 지점들을 갖다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 그걸 만드는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교수님 다음 강의에 대해서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지난번에 하나 빠진 게 이제 오늘 진행이 됐고요. 다음 목요일 날 이렇게 환경 강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환경 강의